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녀들 경제 교육을 위해서 저자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책이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다리예요. 부의 사다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알려지기를 부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다리를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사다리라고 이런. 자녀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선물로 주자. 예,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저자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다리를 예. 지은 저자 이영빈입니다. 지금 아이는 이제 2명의 아이가 있고요. 예. 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그냥 일반 회사에서 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지금 경제의 어떤 것들을 만들으셔서 책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녀들은 몇 살인가요, 지금?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갭이 큰데요. 예. 그러면 주로 이 책 쓰셨을 때는 첫째 아이 위주로 좀 경험을 쓰셨어요? 둘째 아이 위주로 경험을 쓰셨어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둘째 아이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조금 막연하게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대학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었고, 당시에 또 저는 이제 자산 배분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 개로 조금 엮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준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 제가 스스로 학비를 벌어본 경험이 있어서 진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대학 학자금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의 종류가 확 줄더라고요. 저도 이제 느꼈던 거는 나중에 내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는 원하는 대학을 본인이 돈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또 의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되게 좀 많이 와닿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제 은퇴 시점이 굉장히 가까우시는 분들이 많고 맞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중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으실 텐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다들 안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표하는 금액이 있으세요? 저 자녀 한 명당 얼마 정도씩 모아주자 이런 금액이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요. 근데 이제 요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1억 정도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사립대 다니려면은 4년 다니는데 1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뉴스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억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막상 하다 보면 그게 5억 되고 10억 되면 자녀들 집도 하나 해주고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책 방법 중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은 게 많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책을 쓰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했거든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퀀트 투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퀀트를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배가 관심이 있어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후배도 엔지니어니까 이제 쉽게 따라 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회사 일이 바쁘고 육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또 후배가 또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일을 잘하면 점점 일이 많아져요. 맞아요. 빨리 일을 끝내고 좀 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전략을 하더라도 굉장히 쉬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녀한테 보통 증여를 해주거나 많이 하는데 증여를 해주신 건가요, 지금? 예, 증여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빠가 투자 잘하니까 내가 불려서 나중에 학비 대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굳이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마 자신이 이제 굉장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을 피킹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의 복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불려가지고 그걸 이제 주게 되면은 사실 이제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제 50%, 6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일정 부분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그 정도를 줘서
나중에 불려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거든요. 증여세는 없기 예.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증여하는 게 나중에 불려가지고 증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자녀 계좌가, 투자 계좌가 따로 있는 거고, 아버지 투자 계좌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자녀 계좌가 수익률이 더 좋은. 근데 지금 예. 저는 사실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예.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녀 게 훨씬 더 자녀 계좌가 훨씬 좋아요. 그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녀 계좌는 자주 손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자기 계좌는 이제 매일 들여다보니까 이제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자녀 계좌가 복리를 점점 불어나면서 아빠 계좌는 계속 말라가는데 자녀 계좌가 너무 좋아지니까 저 돈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나? 다시 역증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까봐. 아,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 다음에 현금만 주고 하지는 않고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사주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상품 자체는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증여를 하고 즉 시간에 올라타서 이제 나중에 큰 금액을 증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도 좋고 예. 부동산이라도 좋고 예. 뭐 그런 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저자님은 어떤 거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뭐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 이제 주식으로 주식으로? 예, 예. 지금 증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최근 제가 주식을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사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가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 지금 증여세 문제 때문에 그 자녀나 아니면 손자들한테 증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많아요. 예. 그래서 좋은 부동산이면은 미리 증여를 해서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냐면 아마 시청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증여는 좋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뭘 사줘야 될까? 그 고민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렇다고 자녀 계좌에다가 우리 신풍제약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아무래도 자녀한테 사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그냥 길게 냅둬도 알아서 올라갈 만한 것들을 사주는데 이제 주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주식으로 치면 어떤 주식들을 사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도 이제 애기한테 증여를 하고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다른 부모님들 어떻게 예. 하고 계시나. 그거 궁금하네요. 예. 예.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어쨌든 뭐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이렇게 받아서 모으시는데 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을 해요? 예,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을 해왔고 예. 또 뭐 미국 시장이 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믿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예, 뭐 팡류나 그런 주식들을 예.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빵이면은 되게 좋은 거 우량주 위주로 사시네요. 예, 주로 들어보신 것들 전문가들이 다들 아니시기 예, 때문에 예. 들어보신 것들을 사는데 사실 긴 타이밍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IT 버블이나 예. 금융위기 때 굉장히 그쵸. 많은 어려움을 예.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종목은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 위주로 좀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중요한 게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변동성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리를 누리는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분을 한다라고 그러면 주로 어디 배분을 하셨나요, 주로? 주로 이제 주식, 예. 채권 이게 가장 주식, 채권? 메인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조금 확장을 하면 실물 자산. 금 이런 거? 예, 예. 그렇게까지 조금 확장돼서 투자를 하는 그럼 거죠. 주식도 그러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비중 또 나누세요, 거기서? 일단은 여기 포트폴리오에는 국내 주식은 안 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으로. 예. 예. 왜냐하면 또 이제 또 저자님이다 보니까 솔직히 뭐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또 따라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가장 해야 될 핵심은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수익률은 조금 높이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뭐 수익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잃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관계수가 낮은 예. 그런 자산군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가지고 그 변동성을
낮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주식과 채권 이야기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가장 상관계수가 밸런스가 좋은 형태로 하면 어떤 거로 하시나요, 주로? 지금 좀 세 가지 전략을 조금 소개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주식 60%, 채권 40% 그렇게 된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식이 30%, 채권이 50%, 실물이 20%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약간 축구 포지션 같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352.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6대 4라고 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미국에서 좀 은퇴자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클래식한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채권이 이제 주식이 하락할 때 방어를 많이 해주니까 예. 안정적으로 예. 운영을 한다고 보고요. 그 워렌 버핏도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쵸. 많으신데 알려지기로는 이제 사후에 미망인을 위해서 한 얘기가 일단 미국 주식 90%에 미국 국채 10% 정도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일정 부분 섞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채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채권을 주로 담아야 되나요? 그럼?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이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전부 이제 달러 자산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로 이제 돈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할수록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꼭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채를 넣는다. 네. 이런 시청자 있을까요? 3년 무료, 10년 무료 이런 사람 있을 건데 주로 어떤 게 더 낫나요?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미국이 이제 중기채죠. 중기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중기채는 미국 10년물을 말하는 10년물.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데 미국 10년물이 이제 전 세계 금융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채권 미국 30년물 그거 두 개를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수적인 전략이구나. 그러면 그 352 전략 있잖아요. 352 전략도 한번 알려주세요. 352 전략은 그 올해도 포트폴리오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브리지워터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장인 레이 달리오가 만드신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좀 알려지지 않다가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에서 그게 살짝 알려지면서 이제 그 구성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좀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국면에서 상승하는 자산군들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상승을 하는 자산군을 꾸미겠다 이런 큰 욕심을 가지고 맞는 만든 키.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주식 채권은 아까 6대4 비율이랑 다 같은 구성이 거의 비슷할 거고 그 실물 자산만 좀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럼 실물 자산은 그럼 주로 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금도 있고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있는 건데 그 부동산도 같은 걸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연동체 그것도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자산분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하는 거구나. 그럼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쯤 한 번씩 포트폴리오 조정을 언제마다 해주면 좋을까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게 이제 짧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이제 교체를 하다 보면 매매할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텀으로 해야지 좀 효과가 있겠구나 이게 감이 오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세뱃돈 줄 때마다 한 번씩 하면 되겠네요.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크게 또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아까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랑 채권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직접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을 거고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같은 경우는 ETF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채권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은 전부 이제 ETF로 활용하는 ETF로? 전략들입니다. 그럼 ETF 중에서 그러면 주식 쪽에서는 좀 들어가는 약간 필수 재료 같이 들어가는 ETF가 있나요? 따로?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니까 예.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을 메인으로 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진국 주식이 예.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을 30%만 유지를 하신다면은 예. 이머징 마켓의 ETF들 또 포함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증여하는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증여를 이제 할 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녀 계좌 만들어서 2천만 원 그냥 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현금으로 뽑아서 자녀한테 주면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실제 좀 증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증여하는 방법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예, 성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이제 자녀 계좌에 넣고 예. 그 다음에 그 계좌 확인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서 등록을 해주고 확인서만 받아 놓으면은 그걸 저장만 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은행 갈 때 그냥 가서 애초에 그냥 계좌 개설까지 할 때 하자마자 거기에 2천만 원 넣고 바로 확인서까지 그냥 발급받고 오는 게 은행 한 번 갔다 와서 그냥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럼 주식 살 때는 어렵잖아요. 증권사 계좌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든 게 국내 지금 어쨌든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뭐 비대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증권사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들은 안 되잖아요. 애들은 안 됩니다. 비대면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 어쨌든 대면으로 하려면 증권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수료가 증권사를 찾아가는 게 비싸요. 아, 이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예.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행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은행도 이제 좀 복잡한 게 은행에서 개설하는 게 모든 증권사를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증권사와 그쵸, 연동된 예, 데만. 연동된 예. 걸 하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이 주로 하시는 증권사에서 연계된 은행이 어디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은행 가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은행 가서 은행 계좌 개설할 때 애초에 증권사 연동 계좌까지 다 만들고 그 잔액 확인서까지 다 받아와서 이제 그러고 나서 국세청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안 그러면 두 번 가게 생겼구나. 근데 이게 예. 저는 애들 계좌는 기존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권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게 두 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즘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좌를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쵸, 그래서 그쵸. 예. 그거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제 증권사를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전화를 하면 오후에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가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갔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성년자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분명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부모님이랑 같이 증권사 와서 계좌 개설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 작성이 1시간은 걸립니다. 진짜 뭐 하다 보면은. 그러면 한 명당 1시간이니까 보통 증권사 직원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두 창구에서 6명만 있어도 3명이다 보니까 이게 한 3시간씩 걸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저 팁을 드리자면 오전에 가셔라. 예,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면은 오히려 줄 안 서도 되고 예. 편하겠네요. 아까 수수료도 괜찮고. 네. 은행마다 살짝씩 요청하는 자료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홈페이지에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가시고자 하는 지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서류를 한번 챙겨보시면은 두 번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지금 키우시다 보니까 그럼 자녀들한테 경제교육 했더니 반응이 좀 어떤가요? 둘째, 자, 첫째는 모르겠어. 고등학생 솔직히 모르겠고. 고등학생은 예. 뭐 터치가 힘들고요. 경제교육을 사실 뭐 그럴듯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 이렇게 저도 이제 바쁘니까. 공부를 좀 해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앉혀놓고 뭘 가르친다고 해서 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거를 얘기 나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나누세요, 그러면? 이 둘째가 딸인데 다이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예, 다이소 가서 이제 학용품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친구들이랑 가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소 갔다 온 걸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고 다이소에 돈 다 갖다 줄 거면은 다이소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해가지고 그걸로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했다고요? 네. 제가 만약 딸이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빠,
다이소도 못 사게 하는 거야. 아니, 가게는 해주니까. 가게는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일반 생활하면서 있는 일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애들이. 아, 그쵸. 사춘기잖아요. 예, 국영수 그런 가르치듯이 예. 가르치니까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저희 와이프랑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꼭 끼어들어요. 아. 그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잘 키웠다. 아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아, 어쨌든 부모가 그러니까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을 네. 그대로 대화 소재로 해서 자녀들이 그 대화에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경제 교육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잃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 꼭 자녀들에 대한 방법들이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투자법들이? 네, 맞습니다. 투자 방법이 이제 자녀들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자녀 계좌에서 해도 되고 부모님 계좌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한 일이지만 자녀들 계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 계좌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